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기어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선언했던 핵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파기한 겁니다. 네,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 이번에 발사한 북한 미사일 속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그제 오후 평양 순안공항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발사 다음 날인 어제 북한 매체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성공을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군사적 강세 힘있게 과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단행. 미사일은 고도 6,200km 이상을 올라가 67분을 비행한 뒤 1,090km를 날아가 공해상의 목표 지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시험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더군요. 네, 까만 선글라스에 항공 점퍼를 입고 발사지인 순안공항을 찾아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준비 상태를 직접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요약하신 후 발사 진지회로 진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시험 발사는 대성공으로 평가됐습니다. 발사에 앞서 시험 발사를 승인한다는 친필 명령서도 하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건설 노선과 핵무력 건설 노선을 지지한 인민의 승리라면서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끄떡없는 군사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 나갈 거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과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합동 직격탄 제이담을 발사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국도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모든 국가가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 구체적인 성능이나 재원도 파악이 됐나요? 화성 17형은 길이 25m, 무게 100톤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ICBM을 통틀어서도 가장 큽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주변 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 발사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는데요. 제대로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성 15형이 하나의 탄두만 실을 수 있는데 반해 화성 17형은 2개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어 서로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미사일 발사대의 기동성이 높아져 사전 탐지가 어려운 점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긴장이 극에 달했던 2018년 이전으로 빠르게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자신의 핵 단추가 더 크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2018년 이전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최근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ICBM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 밝혀왔고 이번 발사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다던 과거 약속을 완전 파기했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조만간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북한의 움직임,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다각적인 도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눈에 띄는 북한의 움직임, 먼저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지난 21일 촬영된 평양 미림 비행장의 위성 사진에선 600대가 넘는 차량이 관측됐습니다.
지난달 말 촬영된 위성사진엔 대규모 병력도 포착됐는데 차량 수를 감안하면 병력 규모는 최소 7,5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열병식을 준비하는 건가요? 네,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을 앞두고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11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행사 규모가 꽤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 밖에 태양절 행사도 상당히 성대하게 준비하나 봅니다. 평양 각지에서 인민예술축전을 열고 국제예술 행사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국력과 전략적 지위가 민족사상 최고 경지에 올랐다며 선대 수령들의 업적을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 시찰하면서 시설을 개건하라 지시했었는데요. 김 위원장 방문 후 지난 22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보면 이전과는 달리 발사대 맞은편 건물 앞에 큼지막한 화물 꾸러미 5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가 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진을 공개한 38노스는 로켓 조립과 발사 시설을 개건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와 관련이 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대형 운반 로켓들을 발사할 수 있게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 시설, 위성 연동 시험 시설들을 개건 확장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이 밖에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설 복구와 확장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예정돼 있잖아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다음 달이 한반도 정세의 고비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일찌감치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해 왔는데요. 전쟁광의 경거망동이라는 식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최대 명절이라는 이른바 태양절과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추가 도발에 나설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위협적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세계 정세와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유가가 급등해서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어섰죠. 곡물 가격, 또 비료 가격 모두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ICBM 발사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 달 이상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식량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 선을 돌파하며 연초 대비 40% 이상 급등했고 옥수수와 밀 가격은 올 들어 최대 45%까지 뛰었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2,000원이 넘었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고립과 폐쇄의 나라 북한도 그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북한 물가를 추적해온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주 북한 소매 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 가격은 연초에 비해 1.6배, 경유는 1.8배나 뛰었습니다. 봄철 영농 작업과 건설 작업으로 유류 사용이 늘어난 걸 감안해도 이례적인 상승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석유 수급에 대한 우려, 또 그것에 뒤따라오는 물가의 상승,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북한의 연간 석유 필요량은 약 900만 배럴, 물량으로만 따지면 한국 소비량의 1%,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연간 수입 한도는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등 석유 제품 50만 배럴에 묶여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불법 환적 등으로 석유를 밀수입하고 있지만 늘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석유를 쓰다 보니까 그 소량의 석유라도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은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오히려 더 크리티컬하게 됐죠. 약간의 수요 변동에도 충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북한 당국은 석유 자원을 틀어쥐고 군부대, 각급 기관, 수송부문과 고무공업 등 제한된 용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핵,
미사일 시험에 대한 제재의 칼날을 원유와 석유 제품에 겨눈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은 평양과 농촌 곳곳에 대형 건설 사업을 벌여놨고 농사 현장에서도 기계화를 강조한 상황.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 유류 가격 폭등이 북한 경제 계획의 전반적인 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수입하는 것도 결국 다른 나라들이 파는 거잖아요. 높은 가격에 석유를 사다가 북한 배에다가 불법 환적해 주는 거니까 북한 쪽도 높아진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비료와 영농자재 조달도 문제입니다. 석유화학을 기초로 하는 화학 비료 생산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농자재 생산, 화학 제품, 화학 비료라든지 비닐 방망이라든지 이런 거 생산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연간 480만 톤가량, 해마다 수십만 톤에서 100만 톤가량의 식량이 부족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외부에서 식량을 도입하며 버텨왔습니다. 영농자재 가격 인상에 국제 곡물 가격까지 올라가면 북한 식량 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식량 사정이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북한 내부에서는 위기다, 이것은 앞으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식량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에 좀 그 위기 상황에 돌입한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의 여파, 대북 제재의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립돼 있고 오랜 제재와 봉쇄로 이미 자급자족 경제 체제가 일상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수입하는 화학 비료라든지 석유라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제재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최소한도로 다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건이 터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북한이 유엔의 추가 제재 위험을 감수하고 ICBM을 발사한 배경에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선명해진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갈등도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유엔에서 자동적으로 추가 원유 수입 제재를 논의한다는 이른바 원유 트리거 조항도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ICBM을 도발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건 아니고 안보리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러시아가 어떤 경우도 추가 제재는 반대할 거고 중국은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국제사회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가 북한에 원유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가운데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장기전과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것은 당분간 제재 해제나 세계 경제 편입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 러시아 등과 손잡아 군사력 증강과 체제 생존에 골몰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북중 교역을 점차 정상화하면서 이 자력갱생, 이 고립주의 노선을 지속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북미 관계의 대치 국면을 지속하면서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당분간 핵무력 증강과 자력갱생 경제의 병진 노선을 강도 높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사회마다 다르게 쓰이는 용어들이 있죠. 북한 주민들이 1년 내내 벌인다는 전투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북한은 왜 그렇게 전투가 많은지 또 뭘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맘때라면 조충희 씨가 북한에 계셨더라면 어떤 걸 하셨을까요? 지금 3월이니까 아마도 씨 뿌리기 전투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됐다고 일어나라고 방송 부르고 노래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고 싶어도 못 자요. 그래서 도장 찍고 전투를 하는데 저녁에 새까맣게 될 때까지 두러지 식사 이런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겠죠. 네.
조선말 대사전을 보면은 전투의 뜻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과 직접 맞서서 하는 싸움, 두 번째는 혁명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명적으로 벌이는 활동을 의미할 때 전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뭐 단시간 안에 노동력을 집중시켜서 뭔가 해야 될 때, 복구해야 될 때 전투라는 이런 표현들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네. 북한에선 최근 교복 생산 전투가 한창이라는데요. 전투를 과연 어떻게 하는지 화면 보시죠. 조선중앙TV 보도인데요.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다면서 생산 공장의 풍경을 소개했습니다. 교복과 가방, 학용품들을 더 질 좋게 생산하기 위한 이 전투에 진입해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당과 국가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씨 뿌리기도 전투, 뭐 교복이나 학용품 만드는 것도 전투라고 부르네요. 북한에서는 좀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뭐 직업상,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북한 방송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전투라는 표현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밖에 또 어떤 전투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청소하는 것도 전투고요. 그다음엔 뭐 나무 심는 것도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장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것도 이제 김장 전투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병 치료하는 것도 치료 전투. 어떤 때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학습하면서 이제 휴식도 전투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거의 일상이 다 전투로 되고 있습니다. 군사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전투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초부터는 거름 전투로 시작을 하고요. 봄철에는 이제 뭐 모내기라던가 김매기 전투가 있고 또 가을에는 가을거지 전투라고 해서 1년 365일 농업이 돌아가는 내내 전투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 년 365일 전투라는 북한의 각종 전투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1월에는 거름 전투가 있죠. 거름이라는 게 이제 가축의 배설물 여기에다가 속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재워가지고 약간 이제 속여가지고 1월 달 되면 이제 그 넘판에 내가는데 이게 그 화학 비료가 북한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량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 개인 그 퇴비 생산 많이 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많이 나가야 되니까 이 전투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끝나고 나면 3, 4월에 조금 아까 얘기한 씨 뿌리기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 씨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먹판 만들고 거기다 거름 이제 가루를 쫙 내서 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먹판 상자 만들고 이제 엄청 바쁩니다. 네. 5월이 되면 또 다른 전투가 있답니다. 네. 모내기 전투라는데요. 화면 보면서 얘기할까요? 올해에는 나도 다수왕 농장원의 대열에 들어서겠다. 이것이 지금 모내기 전투에 돌출나선 이곳 농업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네, 모내기 전투는 전당, 전군, 또 전민이 동원되는 대규모 전투라고 불릴 정도로 북한 당국이 가장 신경 쓰는 전투라고요?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굉장히 이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자력갱생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든 이제 좀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 국민이 아주 그냥 총동원되는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열애가 안 돼요. 이전에는 그 1년 그 농사 짓는 데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전투였거든요. 그때는 처소도 있어요. 모내기 전투 동원됐다는 그런 확인증이 없으면 그 들어가서 일하고 확인증 받아가지고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분들도 전투 중인 건가요? 전투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투가 제대로 됐나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필요한 물자를 날라주는 사람도 있고 뭐 안전 설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깃발 들고 노래 부르면서 공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투할 때는 줄을 좀 잘 서야 좀 쉬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작할 때부터 이제 줄을 잘 서야죠. 처음에 전투할 때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깃발을 잘 흔든다든지 뭐 하다못해 이쁘기라도 하면 이제 넘판에 안 들어가고 옆에 서서 깃발만 흔들 수 있죠.
많은 전투들은 누가 다 기획하나요? 그러니까 북한은 굉장히 조직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부 조직이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서 이제 큰 조직으로 이제 이어지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이제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각 단위별로 어떻게 이런 전투가 있으니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라고 계획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세부 조직들이, 하부 조직들이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다 올려 보내죠. 그러면은 당에서 그래 이거 옳다 하고 당에서 확정을 하면 이제 그때는 뭐 홍보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 전투가 활용되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건설 부문입니다. 북한에서 대표적인 조직인 속도전 청년 돌격대입니다.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6개월이 걸린다는 12,000리방의 후토량을 한 달 동안에 해제끼고 절길 노반을 닦아 나갔습니다. 50m 레일을 침목이 달린 채로 또 옮겼으며 열차가 다닐 쪽에는 갯목을 준비해놨다가 어깨로 또 받들기도 했습니다. 네, 성공적이었던 전투로 북부철도공사를 꼽는데요. 완공까지 20년이 걸린다던 공사를 5년 만에 마쳤다고 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북부철길 공사가 그 양강도 해산에서 압록강 따라서 자강도 강계까지 이제 새로 철길을 넣는 공사인데 굴도 많고 철다리도 많아서 정말 힘든 공사였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 이제 동원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정말 많은 청년들도 죽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김정일이가 공사 끝난 다음에 북부 철길 공사에 참가했던 청년들은 군방석에 앉혀놔도 아까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건설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이제 뭐 100일 전투, 뭐 200일 전투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무장을 해서 힘들지만 이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전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라는 칭호를 계속 이제 붙이는 건데 결국 북한은 기술이나 기계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믿을 건 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력을 대량으로 동원하는 데에 이제 전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어떤 보상 같은 게 있습니까? 뭐 훈장을 받는다거나 뭐 당에 입당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표창장을 받는다거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적 보상도 뭐 일부 있습니다. 뭐 온천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상품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보다 선호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화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북한 사람들도 그런 명목이나 이런 대의보다는 실질적으로 돈이나 상품, 물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보상의 의미가 조금 퇴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전투하면 그 작업반별, 뭐 중대별, 서대별 경쟁이 이제 붙거든요. 경쟁 붙으면 뭐 1등은 뭐 돼지 한 마리에다가 TV 뭐 이렇게 주고 2등은 돼지만 주고 진짜 돼지요? 예, 살아있는 돼지에 그 꽃목걸이 걸어놓고 이제 그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3, 4등은 뭐 다리만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충희 선생님은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북부철도공사 할 때는 뭐 받으셨어요? 북한에 이제 훈장을 한 바가지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훈장을 이제 많이 받았죠. 어뢰군장 차려지게 되는데 딴 사람한테 양보를 했더니 대동강 텔레비전에서 이제 만든 흑색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예. 훈장 대신 텔레비전 받으신 거네요. 예. 더 좋아하실 그게 더 텐데. 낫잖아요. 그렇죠. 그 TV 받아서 엄청 좋아했댔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다음에는 이 전투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그 저희 북한 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유가 있어서 좋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 전투 때문에 그럽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게 누가 뭐 전투에 나오라 누구게 찾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굉장히 이제 섭섭할 정도로 예, 그렇게 이제 좋더라고요. 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서 이런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제 북한도 빨리 이제 좀 과학화되고 좀 발전해서 이렇게 인민들이 그런 전투에 투입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게요.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전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북한 사회를 이해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북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하면 주민들 전투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이제 3만 4천 명에 달하는데요. 네. 남한 생활 만족도와 경제활동 지표가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의사나 한의사 같은 전문직으로 활약하는 탈북민이 늘고 있고요. 그만큼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기업. 이곳에서 10년째 기술직으로 근무 중이라는 올해 40살이 된 총각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북한에서 10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29살에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전국의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갔다는 최광일 씨. 그때 일하면서 봤던 기계 관련된 일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이런 기술 자격을 따면은 이런 안정된 직장에서 제가 취업해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에 기술 전문 대학에 들어갔고 이후 기계 설계, 에너지 관리 같은 자격증들을 취득한 끝에 공기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자격증이 생기니까 이게 자신감도 같이 생겼어요. 자격증이 나의 이런 스킬 같은 이런 무기가 됐던 것 같고 또 한 개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서 취업 이후에도 또 다른 자격증들, 여기에 대학원까지 마치면서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고 최근엔 아파트까지 마련하며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의 남한 생활에 대한 적응과 그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한 주민들과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인 남북 하나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탈북민 실태 조사에 따른 건데요. 우리 실태 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한 승인 통계예요. 그래서 국내 유일뿐만이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한 조사로는 세계에서 유일하죠. 최근 발표된 지난해 기준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남한 생활 만족도는 76.5%로 2011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탈북민의 월 평균 임금은 227만 7천 원,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45만 7천 원으로 이 또한 실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보다 다소 상승했고 실업률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개발과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시거든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역시 16.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의사, 한의사, 교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탈북민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이런 인식 개선의 발판이 됐습니다. 올해도 3명의 탈북민이 남북하나재단 지원으로 각각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했다는데요. 그런 전문직 종사자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왕십리에 위치한 한 한의원. 북한에서 내과 의사와 한의사로 일하다 15년 전 남한으로 온 탈북민 박진아 씨의 한의원인데요. 2011년 독학으로 다시 어렵게 남한의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뒤로 10년간 운영해온 삶의 터전입니다. 다리 잘 붓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리 잘 붓죠. 네, 이게 혀를 보니 다리가 잘 붓게 생겼어. 하체가 좀 냉하고 아래쪽으로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네. 이렇게 세밀한 문진과 강도가 높은 침술은 양방과 한방의 구분이 없고 비교적 장침을 쓰는 북한에서의 의사 경험이 바탕이 됐습니다. 원인 파악을 되게 잘하신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치료도 잘 되는 것 같고 신뢰성도 받고.
20개 정도 다닌 게 저희 식구는 오래 다녔죠. 정성을 다하는 진료로 입소문을 타 멀리서까지 오는 단골 환자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진짜 정성으로 진료를 하시고 치료를 해주는 거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그 원장님한테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정말이에요. 원장님이 북한에서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색깔에 있는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모든 게 다 하시는 게 먼저 배려하시고. 죽을 각오를 하고 탈북했던 그 정신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의 남한 생활이 가능했다는 탈북민 한의사. 압록강 두만강을 넘을 때 총구 앞에서 목숨건 탈북을 했잖아요. 모두가 죽든지 우리 한국으로 오든지 그 간절함, 그 용기, 그 투지, 그 정신으로 우리 한국에 와서 인생 이막을 그 정신을 한번 최선을 다해 살아봐라. 그렇게 살 때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오늘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먼저 온 통일이라 불리는 탈북민들의 이런 성공적인 남한 정착 경험들은 지금의 통합을 넘어서 훗날 남북 통합의 여정에도 의미 있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온 통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아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국민으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통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희망을 주는 삶을 살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최고란 뜻 같은데? 엄지손가락인가요? 손가락? 북한말 엄지는 새끼나 알을 낳을 수 있는 다 자란 짐승을 뜻합니다. 엄지 돼지, 엄지 닭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예 다른데요? 예? 처음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잘 모르는 단어인 것 같아요. 추측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곳에 따라서는 태풍이 지나가는 듯한 강풍도 분다고 합니다. 외출 계획 있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